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있는 걸로 나타난 국민의힘 의원 12명 가운데 6명에게 국민의힘이 탈당을 권유하거나 제명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를 공언했던 것과 달리 무늬만 징계라는 비판입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지나간 곳엔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각 지역별 상황과 함께 앞으로의 비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 면허도 취소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고려대도 입학 취소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소속 의원 1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내놓은 지 하루 만입니다. 명단에는 당 대선 주자인 윤희숙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 소속된 현역 의원 5명도 포함됐습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강희영 기자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임차인이란 연설로 주목받았던 윤희숙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권익위는 윤 의원의 부친이 사들인 세종시 땅을 다른 사람이 대신 경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윤 의원은 당내 소명 절차에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6월 권익위의 민주당 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 결과에 명단을 공개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안병길 의원도 명의 신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배우자가 처남 명의로 유치원을 보유했다는 의혹입니다. 안 의원은 처남과 부인이 유치원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며 국세청도 명의 신탁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 주목받고 있는 윤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입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캠프의 홍보 본부장입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가 5명입니다. 경선 시작을 앞두고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안병길, 한무경, 정찬민 세 의원은 즉각 캠프에서 떠났습니다. 권익위가 통보한 국민의힘 의원 12명 중 8명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명의 신탁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입니다. 의원들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서도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JTBC 보도로 부동산 관련 의혹이 처음 알려진 강기훈, 이주환 두 의원도 포함됐습니다. 취득한 과수원에서 감나무 수치를 부풀려 보상금 6천만 원을 과다 지급받은 의혹과 부모와 공동으로 소유한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인근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이용한 의혹입니다. 강 의원은 위탁 용역업체가 허위로 수목 숫자를 판단한 것이라고 했고 이 의원은 현재는 원상복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제기된 12명 가운데 절반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5명은 탈당을 요구했는데 강제성이 없습니다. 제명 처분을 받은 비례대표 의원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사 의뢰까지 했는데 당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권익위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관련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12명 의원 중 절반은 소명이 완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해명을 들어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나머지 5명, 강기훈, 이주환, 이철규, 정찬민, 최춘식 의원에겐 탈당 요구를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탈당 요구엔 강제성이 없습니다. 의원이 거부할 경우 탈당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나머지 한무경 비례의원은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비례의원일 경우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시킬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보다 강도 높은 징계를 예고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결국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지도부가 해당 의원들에게 각각 탈당을 설득할 방침이고 권익위에 원본 자료를 그대로 공개한 만큼 강도 높은 대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당내 윤리위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를 결정할 경우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됩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윤리위 구성 시점과 추가 징계 논의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권익위 조사 자체가 부실하다며 끼워 맞추기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징계 절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를 했지만 이 가운데 10명은 2달이 지나도록 당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큰 뜻을 위한 결단이었음을 강조하며 정당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국민의힘도 조사를 받으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이제는 야당 차례입니다.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를 해서 뭘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조사받겠다. 결국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오늘 아침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당을 맹렬히 비판해온 국민의힘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정석이자 이중잣대의 표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오후에 징계 결과를 내놓자 신속한 결정과 조치를 존중한다며 곧바로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셀프 면죄부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역시 징계 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 탈당 권유를 받은 민주당 의원 12명 중 10명은 당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5명이 탈당을 거부했지만 지도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나머지 5명이 낸 탈당계는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을 나간 비례대표 2명은 제명 방식으로 의원직을 유지해 꼼수 비판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남은 10명과 관련해 경찰 조사 결과를 모두 지켜본 뒤 일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우상호 의원은 공소시효가 끝나 경찰이 내사를 종결했고 윤재갑, 서영석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태풍 오마이스가 어젯밤 경남 고성군에 상륙해 오늘 새벽 경북 포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많은 비를 동반하며 내륙을 관통해 경남 경북 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태풍이 근접한 어젯밤 11시쯤 경남 남해군 앞바다입니다. 해수면과 지면의 높이가 똑같습니다. 큰일입니다. 비가 조금 더 오면 배가 넘어올 것 같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폭우에 만조까지 겹치면서 수위가 2m가량 올라간 겁니다. 엄청 당황했죠. 그래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이제 범람하게 되면 배가 뭐 한두 척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건물 안으로 빗물이 빨려 들어갑니다. 지하 주차장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돈에 연락해갖고 모래주머니하고 요청하고. 태풍이 상륙한 고성군에선 불은한 물에 고립된 주민 2명이 구조됐습니다. 김해에선 바퀴가 잠길 정도로 거리에 물이 찼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주택가에선 산사태가 나 차와 도로를 겹쳤습니다. 흙하고 이 나무하고 갑자기 실이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이거에 다 찼으니까. 흙더미가 덮친 차량입니다. 유리창이 모두 깨졌고 천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차량 내부는 흙과 나뭇가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큰 피해를 입었던 울산 태화시장은 또 잠겼습니다. 밤사이 시간당 8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저지대인 태화시장에 빗물이 고인 겁니다. 차들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 겹의 물결이 만들어질 정도입니다. 물을 퍼내고 복구 작업을 한 상인들은 밤을 지샜습니다. 가재 도구는 젖어 멀쩡한 게 없습니다. 하나 쓰겠습니까? 다 넣습니다, 이거. 경북 포항에서도 주택과 상가 50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도로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구룡포에선 주택 침수로 고립됐던 주민 3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태풍은 여수를 비롯해 전남 지역에도 피해를 남겼습니다. 거리 곳곳이 빗물에 잠기며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북에는 오늘 오전에 많은 비가 쏟아져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이번 주말까지 비 소식이 잦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굵은 빗줄기에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승용차는 비상등을 켜고 거북이 걸음을 합니다. 하수구가 역류한 상점에서는 긴급 배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지난 밤사이 시간당 60mm의 폭우가 쏟아진 전남 여수에서는 11건의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만조 시간과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가 겹치면서 저지대 주택과 도로 등이 물에 잠겼습니다. 전남에서 모두 13건의 침수 피해가 접수됐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대원과 운전자가 물에 잠긴 냉동 탑차를 밀어 굴다리 밑에서 빼냅니다. 빗물은 성인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오전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던 전북에는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고창의 아파트 축대 일부가 무너졌고 도로와 주택 곳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읍과 임실에서는 하천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37건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폭우는 서해상에서 밀려온 강한 비구름 때문이었습니다. 비는 내일도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도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가을 장마로도 불리는 이번 비는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지 2년 만입니다. 조 씨의 의사면허 역시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부산대는 조민 씨가 입학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요강을 취소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지원자 유의 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앞서 조 씨가 학교에 냈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인턴과 보조연구원 경력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조사를 맡았던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이 판결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다만 이 스펙들은 합격의 주요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입학 취소에 대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부산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당시의 고등교육법과 우리 부산대학교의 학칙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법적 근거를 가진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였고 오늘 결정은 2, 3개월의 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사 면허도 취소됩니다. 의료법이 의대나 의전원을 졸업한 사람만 의사 면허를 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당사자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밟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가 수련 중인 한일병원 측도 의사면허 취소가 확정되는 것을 보고 인턴 과정을 계속하게 할지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조 씨가 졸업한 고려대학교도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부산대 결정이 발표된 직후입니다. 조 씨가 응시했던 2010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도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하지만 오늘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지를 남겼습니다. 대법원에서 판단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며 논란의 공을 다시 대법원으로 넘겼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부산대는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발표하며 확정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로 입학 취소 처분이 뒤집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3심인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면 이번 결정 역시 뒤집힐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그때 가서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부산대의 자체 판단을 내리기보다 또다시 법원에 최종 결정을 넘긴 셈입니다. 정 교수의 조 씨 스펙 관련 사안은 모두 7가지. 이 가운데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된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는지에 따라 부산대 결정에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또 입학 취소의 경우 별도 소송도 가능해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추가 법정 공방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오늘 부산대 발표 직후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남은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40명이 엉뚱한 종류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교차 접종이 허용되지 않은 모더나를 2차로 맞은 겁니다. 어떻게 된 건지 조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인 강릉의 한 병원입니다. 어제 이곳에서 60, 70대 주민 40명이 2차 접종을 맞았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더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입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된 병원 직원이 백신 종류를 착각한 겁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그걸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스트라제네카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분한테는. 모더나는 화이자와 같은 원리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교차 접종은 화이자만 허용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이상 반응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모레부터 시작되는 청장년층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아직 예약을 하지 않았거나 예약한 사람도 일정을 바꿔 더 빨리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모더나 백신이 600만 회분 더 들어오는데 이 물량을 풀어 추석 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1차 접종을 받게 하려는 겁니다. 200만 명가량이 추가로 예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JTBC가 보도한 대로 집단 면역 기준을 70%에서 일부 높이는 걸 검토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델타 때문에 그 목표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겠고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은 90% 가까이 하는 걸 목표로. 또 이르면 10월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고령층,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 접종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도 4자릿수입니다. 증상이 심한 환자도 역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또 최근엔 외국인 노동자들의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감염에 취약한 데서 일하고 생활하는데 방역 수칙도 잘 모르고 어떻게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알기도 어렵고 알아도 맞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바깥 공기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환기 시설은 없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근처에는 가건물도 보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쓰는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안도 바깥과 공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바닥을 보시면은 물이 흥건히 고여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햇볕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 천장을 보면 곰팡이가 쓸어 있는데 심지어는 이렇게 식기에도 곰팡이가 핀 걸 볼 수 있습니다. 밀폐, 밀집, 밀접, 산밀 환경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최근 들어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인 감염 비율은 2달 조금 넘는 사이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10명 중 1명꼴입니다.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영세 사업장 및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산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고 접종 시간만큼 임금이 깎일까 봐 예방 접종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안 했어요. 언제 맞으세요? 몰라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제대로 된 안내조차 받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예약하는지, 어디 가서 예방주사를 맞는지 그런 걸 모르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아요. 특히 미등록 노동자들은 그런 면에서 더 취약합니다. 고용주는 접종할 수 있게 배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맞게 해준다고 맞아야죠. 그거 중요한 일인데 해줘야죠. 그거 알려주고. 좀 쉬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날은 또 배려를 해주실 수 있어요. 나도 다 맞아봐서 알아요. 방역당국은 외국인 접종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방역 수칙도 더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지난해 육군의 한 부대에서 상관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앞선 공군, 해군에서의 사건과 판박이라는 비판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한 여군 A 야사는
부대에 발령을 받은 직후부터 직속 상관으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사귀자는 B 중사의 제안을 A 하사가 거절하자 성추행과 스토킹이 시작된 겁니다. 수개월간 고통을 당한 A 하사는 같은 해 8월 부대에 정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인 B 중사는 결국 해임 처분을 받고 전역했습니다. A 하사 측은 군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이 부대 관계자들의 2차 가해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부대 분위기 와해시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너가 떠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간부라든지 그런 2차 가해가 있었었거든요. A 하사는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육군은 이에 대해 육군본부 중앙수사단에서 당시 사건을 수사한 담당자들과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부대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하사 측은 지난해 말 가해자 B 중사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6월 가해자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현대제철이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소식 지난달에 전해드렸습니다. 대기업 제조업체 가운데 처음이라서 관심을 모았는데 채용 방식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지고 사람이 밀려나갑니다. 일부는 책상 위로 올라 지시를 내립니다. 어제 오후부터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노조원 100여 명이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건물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제철 직원 1명과 보안업체 직원 10명 등이 다쳤습니다. 노조원들이 농성에 들어간 건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사측의 방안에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제철 경영진은 본사 임금의 80%를 주는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겠다는 반면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원청인 현대제철에서 직접 고용하라는 입장입니다. 월급을 덜 받는 자회사 직원은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자회사를 만들면서 그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폐를 하려고 하는 자회사를 입사하는 조건으로 부재소 동의서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뜻의 부재소 동의서는 향후 소송전에서 현대제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대제철은 채용까지 하는데 소송을 내면 자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사내하청 근로자 7,000명 가운데 2,000명가량이 자회사 고용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 현대제철은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자회사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사나 금속노조는 내일 당진제철소에서 회사 측 결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대제철의 MZ세대 직원 사이에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공채를 통과한 신입사원에 비해 사내하청 근로자가 쉽게 정규직 지위를 얻는다는 주장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방역수칙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도 줄지 않는 데는 버는 돈에 비해서 내는 벌금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경찰이 불법 유흥업소들이 탈세한 돈까지 추징을 해달라면서 세무서에 요청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입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곳 주변에서 잠복하다 방역수칙을 어기고 여러 명이 모여 술을 마시는 현장을 잡아냈습니다. 방 7개를 만들어 놓고 여성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습니다. 간판엔 바라고 표시돼 있고 지도에도 술을 판다고 등록해놨습니다. 하지만 일반 음식점이었습니다. 유흥업소의 경우 일반 음식점과 달리 매출의 10%를 개별 소비세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교육세도 붙습니다. 업종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을 덜 낸 겁니다. 서초경찰서가 확인한 해당 업소의 한 달 평균 수입은 1억 원 수준. 지난 4년간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경찰은 매출액을 48억 원으로 보고 탈세 조사가 필요하다며 관할 세무서에 추징을 위한 과세 자료를 통보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넘길 경우 물릴 수 있는 벌금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이렇다 보니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매출만 1,000만 원이 넘는 업소들도 있어서 벌금을 내면서 영업을 계속하는 곳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대대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예고까지 했는데도 지난 19일과 20일에 서울에서만 53곳이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결국 경찰이 세금 탈루 혐의까지 보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신고 안내를 하고요. 그 안내에 대해서 불응을 하면은 세무조사를 한다든가. 처음부터 이거는 너무 저기가 탈루 혐의가 많으니까 1차적으로 세무조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JTBC 이자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탈레반은 보복은 없을 거라고 했지만 미군 통역사 가족에게 최근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탈레반은 미국을 상대로 이달 말까지 철군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미군 통역사로 일해온 아프간계 미국인 A씨는 탈레반에게 수차례 협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협박은 A씨의 가족에게도 이어졌습니다. A씨를 숨겨줬다며 A씨의 가족에게 재판에 나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판에 나오지 않자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탈레반이 보낸 편지엔 재판부의 결정은 되돌릴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 미국 대사관 직원은 탈레반이 자신의 집 문에 스프레이 페인트를 칠해놓고 갔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협조한 사람들을 추가로 신문하려고 집집마다 표시를 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아프간 카불 공항 근처에선 탈출하려는 인파를 향해 탈레반의 총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엔 카불 공항 밖에서 괴한들이 미군을 돕던 아프간 군인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프간군 1명이 사망했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미국이 철수 시한으로 잡은 이달 말까지 대피가 끝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탈레반은 주둔 연장을 검토하는 미국을 향해 기한을 지키라고 경고했습니다. If they violate, so that would be a clear violation. In that case, it is up to our leadership to decide how to proceed and what to do. JTBC 김재현입니다. They took off my flag. This is my flag. Where is my president? Former President Ghani.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미 국방부 기자회견 장면입니다. 20여 년 전 탈레반을 피해서 미국에 온 아프간 출신 기자 나지라 카림인데요. 다시 탈레반을 마주하게 된 그의 심경을 김필규 특파원이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카리미 기자는 기자회견에 가면서 일부러 아프간 국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챙겼다고 했습니다. I opened my Facebook. I saw that there is the different flag. That was the white color. It was breaking heart. 20여 년 전 탈레반 치하를 겪은 그는 정신적인 충격이 컸다고 했습니다. And they tell everybody women should stay at home. But one thing is there was quiet. Security was tight, like a jail. 이제는 다르다는 탈레반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You know why they said we're going to change? Because they are waiting for the international support. Taliban is ideology. Ideology never get changed. 인터뷰 중에도 그의 전화기는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All from Afghanistan? They are from Afghanistan. And he said there is no way to get out from Afghanistan. 아프간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와 광물 자원 때문에 늘 외부 세력에 휩쓸렸습니다. 하지만 카리미 기자는 탈레반에 점령당한 건 아프간 스스로의 문제도 컸다고 했습니다. Why they pick somebody as a president like President Ghani, like President Karzai? They all corrupted. They all stole the money. 그는 아프간 문제에 관심을 가져준 국제사회에 감사한다면서도 한 가지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Learn from Afghanistan. Be united. Don't let your country too occupied by strange. Be united. Keep your country.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그 가족의 탈출을 돕기로 했습니다.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군 수송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신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진 기자, 우리 군 수송기가 몇 대나 갔습니까? 네, 외교부는 우리 군 수송기 3대를 아프가니스탄과 인근 국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송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대상이 된 아프간 현지인들은 여러 해 동안 우리 대사관과 한국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일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대상자는 아프간 사람들 400여 명 정도입니다. 한국군과 한국의 구호 업무를 도와온 기술자, 의료인, 통역 인력 등이라고 합니다. 네, 뭐 안전 문제라든지 현지 그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걸로 전해지는데 대상자들을 다 데려올 수가 있는 겁니까? 로이터 통신도 카불 상황이 좋지는 않아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대상자로 밝힌 현지인 중 몇 명이나 데려올 수 있을지, 언제 군 수송기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내에 온 뒤에 정착을 할지 혹은 다른 곳으로 다시 이동할지 등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 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다며 이미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 사람들에 대해 특별 체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신진입니다. 네,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예고한 게 내일입니다. 하루를 앞두고 지금 국회에서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밖에선 언론단체가 규탄 집회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필중 기자, 지금 법사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법사위는 지금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해야 될 안건이 총 41개인데 약 30분 전까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언론중재법을 질의하느라 이제 막 법안 심사가 시작한 상태입니다. 언론중재법은 41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심사 대상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 늦게나 심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차수일 변경에 내일 새벽까지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낮 동안에도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셌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안팎에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실 밖에 몰려와 손 피켓을 들고 농성을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도 회의장 안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법들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언론재갈법, 오늘 아침에도 우리나라의 유수한 헌법학자들이 위헌성이 아주 농후하다, 이렇게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법사위원이 없는 정의당은 언론단체와 함께 오늘부터 규탄 집회에 들어갔죠. 네, 정의당과 언론 4개 단체는 오늘 오후 2시 국회 앞 계단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방식의 규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합리적 논의보다 여론몰이, 여론재판으로 이 법안의 정당성을 확보해가는 게 과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들은 오늘 밤을 새고 내일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무제한 규탄 발언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한 거죠. 아직 하기로 하겠다고 확실하게 결정을 내린 건 아닙니다.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인 문체위뿐만 아니라 오늘 법사위도 야당 반대와 무관하게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올린 뒤에도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해 여러 가지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위헌성을 알리고 본회의 처리도 최대한 늦추자는 건데 민주당도 맞불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김필중 기자였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진보 진영 인사들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1987년 신군부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언론계 원로는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고문 경찰들 더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진실은 감옥에 가둘 수 없다! 1987년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던 신군부에 맞서 진실을 알린 이부영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사장. 이 이사장을 비롯한 해직 언론인 등이 중심이 된 자유언론 실천재단은 언론 자유에 심각한 제약이 우려된다며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반대한다는 회견문을 냈습니다.
이 사장은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헌법하고 같은 수준의 법이거든. 헌법의 전제가 되는 게 언론 자유가 아니에요. 언론 자유가 제대로 되질 않으면 헌법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서 사회적 논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내 특위 만들고 사회적 합의 같은 걸 좀 해서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잘못된 선택을 그냥 해버리고 갈런지.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걸 하니까 시점도 아주 좋지 않다고 봐요. 문재인 후보 캠프 출신으로 진보 성향 헌법학자인 심평 변호사도 개정안에 대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법률안이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도전이고 어떤 문명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치들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한국만의 것입니까? 민주주의는 보편적 가치 아닙니까? 진보 진영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다.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자충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처럼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네, 곧바로 팩트체크를 이어가겠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권력, 정치 권력을 다 뺐는데 뭘 언론 재간을 물리기 법이라는지 이해. 단지 일반 국민들과 기업을 위한 구제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것을 네, 이 주장을 따져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송영길 대표가 패널까지 만들어서 팩트체크를 했다고 했는데 그걸 다시 팩트체크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따져봤습니다. 우선 정치 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 못 걸게 다 뺐다는 건데 저희가 따져보니 그렇게 보기 어려웠습니다. 정확히 누구 뺐는지 국회 문체위 통과한 법안 살펴봤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된 사람들입니다. 현직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등 각 분야 고위 공직자, 또 해당 공직에 오르게 될 후보자는 못하게 했는데요. 문제는 여기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예. 현직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전직 장관, 전직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나 조국 전 장관 등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정당이나 기관도 청구할 수 있고요. 공직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직 대통령이나 특히 정당을 정치 권력으로 보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좀 드네요. 어쨌든 정치 권력을 다 뺐다고 보기에는 범위가 좀 좁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이 법원 판례들은 민주당 법안보다 더 많은 신분의 사람을 언론 비판을 감수해야 할 공적 인물로 봅니다. 전현직 정치인, 공직자뿐 아니라 공공의 관심사가 된 인물을 폭넓게 공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경제 권력은 어떻습니까? 다 뺐다, 이 주장은 맞습니까? 이것도 이 송 대표의 말이 맞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주요 주주, 임원이라고만 명시했습니다. 어디까지 경제 권력이 있는 기업으로 볼지 불명확합니다. 예. 저희가 송 대표 측의 반박을 들어봤습니다. 전직 공직자나 정당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기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공익 목적의 보도라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공익적 보도라면 소송을 제기해도 법정에서 기각될 것이고 관련 조항도 이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송영길 대표 주장 중에서 하나 더 따져볼 게 있죠. 네, 이건 발언을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 사전검열 이것도 삭제했습니다. 네, 이건 허위 보도로 피해봤다는 사람이 기사를 내려달라 요청할 수 있는 열람 차단 청구권을 삭제했다는 발언으로 들리는데요. 송 대표 말과 달리 삭제 안 되고 남아 있습니다. 삭제한 건 기사 내려달라 요청하기만 해도 기록으로 다 공개하라는 표시 의무 부분입니다. 민주당 의원조차 법안 심사 과정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고 강조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열람차단 청구권 표시제가 없어진 거지 열람차단 청구권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예, 그걸 좀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 네, 실제로 송 대표가 들었던 패널에는 이렇게 열람 차단권 청구의 표시 의무 삭제라고 맞게 적혀 있긴 했습니다. 네, 팩트체크 최재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3학년 학생이 1학년 후배에게 활을 쏴서 다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역 양궁협회가 사건 축소를 시도했다고 주장합니다. 대한양궁협회와 경상북도 교육청은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훈련복은 뚫렸고 등에는 화살촉 모양의 상처가 났습니다. 지난 4일 경북 예천의 한 중학교 양궁부에서 3학년 학생이 3m 거리의 1학년 A군에게 활을 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해 학생이 다시는 활을 잡지 못하게 해달라고 A군의 형이 호소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A군의 아버지는 경북 양궁협회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올림픽 금메달로 양궁이 축제 분위기인데 지원금이 끊길 수 있으니 덮고 가자고 무마 시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일처럼 생각해달라는 호소엔 협회장이 내 아들은 맞으며 다니게 키우지 않았다는 2차 가해성 발언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사과받지도 못했다는데 경북 양궁협회는 취지와 달리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양궁협회는 오늘 협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대응을 하겠다며 피해 가족 면담에 나섰습니다. 양궁 대표 선발 권한이 있는 협회가 가해 학생을 주니어 대표 선발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협회는 또 조사 기관을 경북 양궁협회에서 경북체육회로 이관하고 이번 사건으로 폐쇄된 중학교 양궁장은 다시 개방하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도 추가 피해자 등을 전부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는 27일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네, 올여름 무더위 속에 정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100만 원어치 횟감을 그대로 버린 가게도 있지만 한전의 보상금은 겨우 1,000원 남짓이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죽은 오징어가 수조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우럭과 도다리도 입을 벌린 채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지난달 경기도 파주에서 발생한 정전 때문에 한 횟집이 입은 피해입니다. 100만 원어치가 넘었다고 합니다. 다 전기 50마리였으면 금요일날 한 100마리 정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죽어나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깝깝. 폭염 때문에 늘어난 전기량을 견디지 못해 변압기가 2번이나 고장난 겁니다. 한전은 이후에 변압기를 더 큰 용량으로 교체했습니다. 가게 주인을 더 속상하게 한 건 다음 달에 나온 한전의 고지서였습니다. 정전 보상으로 전기료를 1,100원 깎아준 겁니다. 1,100원 이거 뭐지 하고 그냥 찢어버렸어요. 아예 주질 말든가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거면. 맞은편에 사는 카페 주인도 정전으로 장사에 피해를 봤지만 깎아준 돈은 87원이었습니다. 주택 전기요금 보상을 먼저 받았는데 횟집보다 적었습니다. 문의했을 때 87원이란 말 듣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한 3번은 여쭤봤던 것 같아요. 그 직원분한테. 87원이요? 87원이 맞나요?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항의에 한전은 면책 조항을 꺼냈습니다. 폭염으로 변압기가 고장난 건 한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관에 따라서 기본 요금의 0.2%를 전기가 중단된 시간만큼 곱해서 보상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전 피해에 비해 보상의 문턱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5년간 한전에 접수된 정전 건수는 3천여 건에 450건이 넘는 민원이 들어왔지만 실제 피해를 물어준 건 20건입니다. JTBC 박태인입니다.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던 간호사들이 하나둘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 1년 반이 됐지만 간호 인력은 늘지 않으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좀 더 고생해달라는 위로나 격려만으로는 무너지는 의료 현장을 지키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일반 현장의 간호사의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사직이 이어지고 있고 간호사의 부족은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진다. 1년 반 동안의 SOS. 정부는 간호사들에게 답하라. (9년차) 간호사 A씨는 지난 5월 일을 그만뒀습니다. 다른 사람 같은 것 같아요. 맨날 우울해하고 잠만 자고 아니면 극단적인 상태였어요. 요즘은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1년 넘는 코로나 업무로 망가진 몸은 겨우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지만
이석증은 어떠세요? 바이오리듬이 조금씩 맞춰지고 있어가지고 마음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습니다. 좀 우울한 마음이 든다 생각이 드실 때는 언제든지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많이 힘들었다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갑자기 울컥했어요. 웬만한 상황을 다 겪어본 베테랑 간호사에게도 코로나 업무는 공포가 됐습니다. 폭력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이면서 퇴원이나 흡연 그래서 그런 걸 요구해가지고 폭언이나 이런 걸 듣고 있을까 제 일상에 굉장히 조금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불면도 오고 그러니까 감정 쓰레기통인 것 같은 저의 그 마음들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누가 저한테 간호사라고 얘기하시면서 보호복을 뜯으려고 하셨었어요. 보호복을? 네, 그래서 심지어 보호복도 벗겨질 뻔했고 덕분에 이런 캠페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는 하지만 또 실상은 또 내부에 들어보면은 폭언과 폭설, 폭언도 난무하고 1년 반 동안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쉼표가 없었습니다. 무급휴가라도 좋으니까 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된다. 인력이 없어서 안 된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생활과 심리 상태가 나빠졌다는 의료진은 10명 중 7명 이상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해보다 올해 정신적으로 매우 지쳤다는 목소리는 커졌습니다. 번아웃은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문제는 5년차 이하 간호사들이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도 다 나갔어요. 관리랑 그 액팅을 중간에서 이제 보완해줄 수 있는 그 연차가 지금 비다 보니까 최근에 본 사직들은 안 채우고 그냥 그 선생님이 그만두신데 약간 이런 식의 사직을 좀 많이 봤어요. 최종적으로는 그 부담이 저는 환자한테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코로나 병동 업무를 해본 뒤 절대로 같은 일을 다시 하지 않겠다는 간호사는 낮은 연차일수록 그 수가 더 많았습니다.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4차 대유행 되면서 지금 다시 8명씩, 7명, 8명씩 보고 있는 상황이고 돌파 감염도 많아지고 하면서 그런 중도가 높은데 환자를 많이 보게 되니까 그게 조금 많이 힘들죠. 몇 명을 담당한다는 기준이 없어서 간호사 1명당 많게는 10명 넘는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곳도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간호사 인력과 관련돼서는 지금 개선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언제 무슨 사고가 터질지 참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죠.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충원 및 기준을 마련하라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서울 도심의 빌라값이 평균 5억 원 수준까지 뛴 걸로 나타났습니다. 통계 표본을 바꿨더니 한 달 만에 서울의 평균 매매가가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대신 빌라를 구하려던 서민들은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서울 내수동에 사는 이현지 씨는 최근 주변 빌라 매물을 알아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빌라 작은 평수는 그래도 좀 들어가기 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요즘은 작은 평수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또 이제 사실상 서울에서 제 집 마련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은가. 국토교통부사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빌라 평균 매매가는 3억 4천여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8% 올랐습니다. 6월 2억 7천만 원대에서 한 달 만에 7천만 원 넘게 오른 겁니다. 특히 종로구와 중구, 용산구 등 서울 도심의 평균 매매 가격은 4억 9천여만 원으로 한 달 새 38%가량 올랐습니다. 도심 빌라가 오르는 데에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용산구 가월동의 한 빌라는 전용 면적 34제곱미터가 6억 6천만 원에 거래됐고 용산구 동자동의 한 빌라도 전용 면적 21제곱미터가 4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어요. 호재들이 다 계속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는. 전셋값도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서울 빌라의 평균 전셋값은 2억 4천여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1% 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이래 지난달 서울 빌라의 평균 매매가와 전셋값 상승률이 월간 기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오른 건 부동산원이 통계를 개편한 영향이 큽니다. 빌라의 월간 통계 표본 수는 전과 같지만 가격대별 분포를 고려해 새로운 표본을 넣자 상승폭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그간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민간 통계가 부풀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산하기관의 통계 개편으로 아파트값에 이어 빌라값까지 급등한 데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빚내서 집이나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계 빚 규모는 1,800조 원대로 역대 가장 많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자 돈줄이 막힐까 봐 미리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놓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내년 새 전셋집으로 이사갈 계획이던 강동화 씨는 최근 고민이 커졌습니다. 전세 대출을 필요한 만큼 못 받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세 대출을 막아버리면 아무래도 월세로 돌려야 되거나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책이 맞냐. 가계부채를 관리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오늘부터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일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줄이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자 풍선 효과로 아직 돈줄을 조이지 않은 시중은행에 대출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당장 쓸 곳이 없더라도 불안한 마음에 미리 대출을 받아두려는 가수요입니다. 대출을 필요하지 않았지만은 또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미리 받아놓은 상태예요. 너무 다행이죠. 자기 살 길 각자 다 알아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급하게 딴 데 좀 알아보고 했었는데 제가 원래 받으려고 했었던 금액은 못 받았었어요. 60%? 실제로 어제까지 5영업일 동안 5대 시중은행에서 새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은 하루 평균 2,000건이 넘습니다. 이전보다 40%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전방위적으로 대출을 조이면 서민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주택을 살라 그러는 실수요자라든지 또 서민들이 그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제 서민들의 소액 대출이라든지 주택을 꼭 사야 되는 그 현재 실수요자들 이런 경우에는 좀 낮은 금리로. JTBC 김서연입니다. 뉴스 뒤의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믿어야 되나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한 탈레반의 각종 일상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헬스장인데요. 각종 기구를 이용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구 광배근이라고 하죠. 이 등판을 넓히는 데 효과적인 기구인데 영 자세가 좋지 않고 무게를 이기지 못해 딸려가 버리네요. 또 한쪽에서는 바벨을 들었다 놨다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하체 운동도 하는데 얼핏 봐도 장난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기구 스태퍼처럼 보이는데요. 어째 발을 구르는 방향이 반대 같은데 이렇게도 탈 수 있겠네요. 다음은요. 놀이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범퍼카를 타면서 한바구음을 짓고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선 회전목마를 타는데 아이들처럼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이 좀 힘들어 보이죠? 이번엔 클럽처럼 보이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나게 몸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는데요. 이 스텝이 꽤나 화려한데 이 탈레반의 춤 실력 어떤가요? 그나저나 좀 위험해 보이죠? 춤출 때만이라도 총은 좀 내려놔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다음은 거리로 나가보겠습니다. 자, 거리에서는요. 아이스크림 콘을 들고 인증사진을 남겼습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달달한데 표정은 좀 살벌하죠. 또 선글라스와 야구 모자를 쓰는 등 소위 서구식 옷차림도 눈에 띕니다. 아무튼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렇게 공개되는 탈레반의 모습들, 이 소위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투와 종교적인 문제에 집중했던 과거의 탈레반과 달리 요즘엔 나름 소통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는 건데요. 이 국제사회로부터 정상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라는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쭉 보셨듯 어설펐죠. 정상적이지 못하고 못 믿습니다. 앞서 아프간 출신 기자의 인터뷰에서도 보셨듯 여전히 탈레반은 그 잔혹성을 버리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탈레반이 정령 합법 정부로 인정받길 원한다면 어설픈 이미지 만들기에 시간 쏟지 말고 여성 문제와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 방안을 이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놓는 것, 이게 우선되어야 할 겁니다. 다음 브리핑은요, QR 문신입니다. 요즘 신분증은 안 가지고 다녀도 이건 필수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마트나 백화점, 심지어 해수욕장에 갈 때도 필요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QR코드인데요. 이 해당 공간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것 외에도 외국에선 요즘 백신을 맞았다는 걸 확인하는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는데요. 유럽연합이 대표적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실내에 출입하려면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이른바 그린패스가 필요한데요. 한 이탈리아 남성이 햄버거 가게로 들어갑니다. 이 그린패스 인증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팔을 걷어 올립니다. 그러자 이 이탈리아에서 유효한 인증이다, 이런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이게 된 거냐고요? 그린패스 QR코드를 팔에다가 문신으로 새겼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매번 휴대전화를 꺼내 인증하는 대신 팔을 내밀면 쉽게 인증할 수 있게 됐다라고 자랑도 했는데요. 깜빡하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도 실내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긴 하겠네요. 이 남성은 QR 문신을 하는 장면도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이 문신, 요즘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여겨지는데 코로나19 시대 이 개성에 실용이 추가됐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건 백신 여권이라고도 불리는 자신의 QR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훤히 보이는 곳에 새겨놓고 게다가 또 이렇게 소셜미디어에도 올리면 자칫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 남성 보고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출입 확인을 할 때 이 QR코드가 사용되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자주 바꿔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신을 수시로 새겼다가는 출입은 못하고 문신만 남는, 그러니까 엉뚱한 결과만 나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네, 뉴스룸이 지난 5월에 전해드린 5.18 북한 특수군 김명국 추적보도편이 제11회 5.18 언론상을 받았습니다. 5.18 때 광주로 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했던 김명국은 JTBC 인터뷰에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광주 침투설은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심사진은 숱한 논란에도 사라지지 않던 5.18 북한군 개입설을 종식시킨 중요한 보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에 전라 서해안과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충남과 전라도, 경남엔 30에서 8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도 5에서 40mm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로 전국이 26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새롭게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룩진 얼굴로 심통이 나서는 웬 못된 어른이 우두커니 날 꼬나봐요. 어쩔 줄 몰라서 씩 웃어주면요, 그게 또 제 맘에 들었는지 따라올 때예요. 어울려 놀 만한 친구를 찾아